키포인트 11, 보험료 산출 방식의 비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라고 하는 것은 원래 우리가 수지상등의 법칙이나 대수의 법칙에 따라서 과학적으로 산출이 되는 겁니다. 주먹구구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전제해서 말씀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은 아마 여러분들 모집인 자격시험 하실 때 이미 하셨기 때문에 이 파트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좀 쉽게 넘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산출 방식은 크게 보면 과거의 방식인 3이원 방식이 있고 최근의 방식인 최적 방식인 현금 흐름 방식이 있다라는 부분이고 3이원 방식에는 크게 보면 위험률, 이자율, 사업 비율을 기반으로 한다라는 거고 보수적이다. 그 다음에 이원별 이익이 원칙이다. 그 다음에 새로운 원가 요소를 반영하는데 용이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현금 흐름 방식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사별로 보험료가 차별화된 이후부터는 우리가 현금 흐름 방식에 의해서 보험료를 산출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기억하시는 거 빨간 거 한번 기억해 보시겠습니다. 최적 과정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근데 현금 흐름 방식이 3이원 방식에다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유지율이나 판매율이나 목표이익 등을 다 고려해서 보험료를 산출하다 보니까 좀 복잡해요. 그게 단점입니다. 복잡하다고 하는 게 단점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3이원 방식으로 보험료를 산출할 경우 우리가 예정위험률을 기초로 산출된 보험료를 저축보험료라고 한다. 저축보험료는 뭡니까? 우리가 나중에 돌려줘야 되는 부분이고 위험률을 기반으로 해서는 위험보험료라고 합니다. 위험보험료라고 하지 저축보험료가 아닙니다. 현금흐름 방식에 의한 보험료 산출은 세 가지 기초 이율 기반으로 하는 사업비율, 이율, 예정, 이율을 기반으로 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3이원 방식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고 회사별 상황에 맞는 최적 과정은 또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앞부분 내용이 틀렸습니다. 자, 현금 흐름 방식은 3이원 방식에 비해서 보수적인 게 아니라 최적 과정에 의해서 새로운 가격을 반영하기가 용이하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현금 흐름 방식은 새로운 원가 요소 반영이 용이하다. 기존의 방식 3이원 방식에서는 용이하지 않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는 보험료 산출 방식이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데요. OX로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현금 흐름 방식은 기존의 3이원 방식에 더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물가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목표, 계약 유지율, 목표 이익, 판매량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적 과정 방식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맞는 지문이다라고 하는 걸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더 좋아지고 있는 게 무슨 방식이다? 현금 흐름 방식이다. 다만 단점은 뭐다? 복잡하다. 이런 정도 기억하시면서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키포인트 11번이었습니다. 키포인트 12번 책임 준비금의 개념 및 구성.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보험료가 나이가 들면서 보험료가 이렇게 쭉 올라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보험료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일정 금액을 받죠.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래서 일정 금액을 받는 것을 우리가 평균 보험료라고 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쭉 보험료가 높아지는 것을 우리가 자연보험료라고 합니다. 근데 자연보험료 방식으로 받으면 계속 보험료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런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 일정한 금액의 보험료를 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만큼을 하다 보니까 위험도라고 하는 게 처음에는 위험도가 이렇게 낮았다가 또 높아졌다가 낮았다 이렇게 되는 부분에 의해서 좀 낮아진 부분을 높아진 부분을 서로 우리가 이렇게 희석화시켜서 이렇게 맞춰주는 보험료, 평균 보험료에 맞춰다 보니까 그때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급하기 위해서 책임 준비금이라고 하는 게 생기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보험금을 주기 위해서 처음에는 우리가 위험에 대비해서 보험료가 적었다가 또 나중에는 보험료가 많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조정해 가는 것들, 플러스 마이너스를 조정해 가는 그런 과정에서 필요한 그런 준비금을 우리가 토틀리 뭐라고 한다? 책임 준비금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책임 준비금의 대부분은 뭐겠습니까? 보험료 적립금이겠죠. 나중에 우리가 보험금으로 지급해야 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자, 장래에 지급하는 보험금 등을 충당하기 위해 순보험료의 일부를 적립해 놓은 것을 우리가 책임준비금이라고 한다. 법정으로 정해져 있다. 그래서 법정 금액을 우리가 책임준비금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료 상승으로 계약자 부담이 커지는 자연보험료와는 달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 보험료 방식으로 보험료를 산출하다 보니까 책임준비금이 필요하게 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아마 교재에서는 이렇게 그림도 보여주고 요만큼이 부족한 부분을 또 요만큼이 남는 부분에 맞춰서 이렇게 조정하는 이런 부분들 필요 때문에 우리가 책임준비금이 필요하다 이렇게 기억하셨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책임준비금의 대부분은 90% 이상은 보험료 적립금으로 나중에 보험금으로 나가야 될 돈이 되겠습니다. 우리 책임준비금의 요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미경과 보험료 적립금, 지급준비금, 그 다음에 계약자 배당준비금, 계약자 이익배당준비금, 실전보전준비금, 재보험료 적립금, 보증준비금, 이런 게 있고요. 뭐 미상각 신계약비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 요게 틀린 지문으로 자주 시험에 나오는데, 미상각 신계약비는 우리 책임준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책임준비금의 대부분은 지급준비금이 아니고, OX 문제로 자주 나오는 거 지급준비금이다가 아니라 보험료 적립금이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뭐라고요? 책임준비금의 대부분은 보험료 적립금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지급준비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줘야 되는데 아직 돈이 나가지 않은 것을 지급준비금이라고 한다라고 해서 지급준비금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생명보험 상품은 평균 보험료를 산출하기 때문에 책임준비금의 적립이 필요한 거죠. 자연보험료를 산출하게 되면 책임준비금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이에 따라서 위험보험료가 높아지니까 보험료를 높이 책정하면 되는데, 평균 보험료를 하기 때문에 책임준비금이 필요한 거고,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지급준비금이 아니라 보험료 적립금이다. 요 문제 자체로도 OX 문제로도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경과 보험료 적립금은 책임준비금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급해야 할 것으로 추정되나 아직 지급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예, 미경과 보험료 적립금이 아니라 지급준비금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 지급준비금을 가로치기로 많이 나오는 문제니까 지급준비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책임준비금 항목 중에서 계약자 이익배당준비금은 매년 동일한 금액을 적립하는 게 아니라 이익배당준비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이익배당이 달라지죠. 배당이 달라지기 때문에, 운영 성과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라서 동일한 금액이 적립되는 게 아니라 차등적으로 다른 금액이 적립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마지막 지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유의 있게 한번 보시면서, 우리가 책임준비금이라고 하는 것은 법정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을 책임준비금이라고 하고, 책임준비금의 대부분은 보험료 적립금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키포인트 11번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포인트 13, 생명보험 계약의 특성. 이 부분은 우리 모집인 자격시험도 보시면서 다 준비했던 부분이니까 좀 더 빠르게 내용만 한번 다시 리뷰하는 정도에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상, 쌍무, 그죠? 돈을 내고 보험료를 내고 보험금을 받고, 그죠? 그 다음에 보험 계약자도 책임이 있고 보험회사도 책임이 있어요. 보험회사는 뭐 3대 기본 지키기 책임이 있고, 보험 계약자 같은 경우는 고지 통지의 의무가 있다, 이런 거 배우셨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의 성립을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만 있으면 되지 보험료를 납입해야 되거나 보험증권을 발행할 필요가 없는 불요식 계약이다, 낙성 계약이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약관을 통해서 우리는 전체를 거절하거나 전체를 승인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계약자 보호를 위해서는 부합계약성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보험회사를 위한 게 아니라 계약자를 위해서 부합계약성. 그래서 우리가 약관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성립된다. 다 기억나시죠? 사행계약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권과 같은 성격이 있어서 미래에 내가 낸 보험료에 큰 돈으로 돌려받는 금액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험금을 미래에 받을 수 있다, 우연한 사고에 발생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행계약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악의적인 그런 계약을 하는 부분이 아니라 보험은 돈을 내고 돈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훨씬 더 선의적인 그런 선의성이 필요하다. 그죠? 올바른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더욱더 선의의 요구가 필요하다. 일반적인 계약보다 더욱더 큰 선의의 요구가 필요하다라는 부분, 여러분들 아마 모집인 시험 볼 때 충분히 기억나시죠? 이 부분은 또 여러분들 이제 아마 지금 영업하시면서도 이 부분이 다 적용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뭐 특별하게 제가 더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보험계약자가 제1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성립하는 게 아니라 낙성계약이라고 했습니다. 보험료 납입 여부와 관계없고 보험증권 교부 여부와 관계없다. 계약 체결 시 정형화 된 보험 청약서를 사용하는 요식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요식행위라고 하는 부분에 청약서는 필요하지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요식이 필요하다라는 게 아니라, 계약 자체는, 생명보험 계약 자체는 불요식 계약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부합 계약의 특성을 갖는 이유로 장래에 우연한 사고 발생할 때 보험금이 나가는 거, 복권과 같은 기질은 부합 계약성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습니다?
얘기했습니까? 사행계약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이 법적 그런 특성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 학습하셨기 때문에 아마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 쉽게 정답을 고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키포인트 13번이었습니다. 키포인트 14, 생명보험 약관의 주요 내용.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모집인하고 크게 달라진 내용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같이 기억하시면서 아 그때 그랬었지 라고 하시면서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만 다시 한번 짚어보시는 방식으로 키포인트를 좀 참고해 보시겠습니다. 계약의 성립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약과 승낙으로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청약 철회 제도는 15일 이내,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다만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이고 전문 보험계약자 진단계약인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다 기억에 나시죠? 모집인과 동일합니다. 위반 시에는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들을 성립한 다음에 그런 약관이나 이런 걸 못 받았기 때문에 3대 기본 지키기가 위반됐을 때는 여러분들은 3개월 이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알려야 되는 고지 의무를 제대로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때 고지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같은 지자 돌림인 해지나 보장이 제한된다. 이렇게 기억하시죠? 예,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는 부분이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책임 개시는 당연히 제1회 보험료를 납입했을 때 책임 개시가 된다. 그렇지만 우리가 만약에 계약이 성립된 이후에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그 계약의 성립을 거절할 이유가 없으면 거기에 대한 보장에 대한 부분들은 개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부분은 반드시 중요한 게 해약 환급금. 자, 우리가 변액보험에서는 전체가 다 해약 환급금입니다. 과거에는 해지 환급금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전체를 다 해약 환급금이라고 했습니다. 해약할 때가 아니라 해지돼서 받는 돈을 해약 환급금이라고 일괄되게 통일시켰으니까 여러분들 해약 환급금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해약 환급금을 받지 않고 3년 이내가 돼야 계약을 여러분들이 다시 처음과 같이 만들 수 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부활. 근데 이때는 고지 의무나 이런 것들이 위반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정이 있어서 보험료를 내지 못해서 해지된 경우에 한해서는 해약 환급금을 받지 않았다면 3년 이내에 여러분들은 계약을 부활할 수 있다. 특별 부활 같이 이제 예를 들어서 사정이 생겨서 여러분들이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죠?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보험 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입니다. 피보험자가 아니라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익자로 변경해서 청약을 할 수 있다. 특별부활을 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계약의 내용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회사의 승낙이 필요한데 보험 수익자를 변경할 때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 없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피보험자라든지 아니면 유니버설 보험의 보장 기간, 그죠? 보험 기간은 변경할 수 없다. 절대 변경할 수 없는 거 피보험자. 유니버설의 보험 기간, 이건 변경할 수 없다. 그죠? 기억나시죠? 그런 거가 제외 아니고서는 계약자도 변경할 수 있는데 회사의 승낙이 필요한데 회사의 승낙이 필요 없는 것은 수익자의 변경에 대해서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기 전에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청약이라고 하는 것을 철회하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입니다. 언제든지 청약 철회는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가능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약을 철회하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는 15일 이내, 청약을 한 날로부터는 30일 이내만 가능하다. 자, 계약이 1년 미만인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옛날에는 1년 미만인 계약은 철회할 수 없었는데 제도가 바뀌면서 90일 이내로 바뀌었으니까 여러분들 1년 이내는 청약이 철회가 가능한 겁니다. 90일 이내일 경우에 청약 철회가 불가능한 거고요. 보험계약자는 우리가 약관을 전달받지 못하거나 설명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때 취소할 수 있는데 3대 기본 지키기를 위반했을 때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은 몇 개월 이내입니까? 6개월이 아니라 3개월 이내 취소할 수 있다. 해지 당시에 보험 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 없이 계약자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특별부활을 청약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서 수익자가 특별부활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말씀드렸고 변경하기 위해서는 승낙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계약자를 변경할 때는 당연히 보험회사의 승낙이 필요하고요. 피보험자의 변경은 절대 불가하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약관의 주요 내용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모집인에서 보신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이상으로 키포인트 14번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포인트 15번입니다. 우리 보장성 보험료 및 연금계좌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한 부분이죠. 이 부분이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납입 시
그죠? 납입 시 세제 혜택입니다. 우리가 크게 보면은 납입 시의 혜택이 있고 우리가 보험금을 수령할 때, 그죠? 보험금 수령 시의 세제 혜택이 있는데 수령할 때는 우리가 뭐 비과세나 이런 것들을 적용받는 거가 되겠죠. 근데 납입 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세제 혜택으로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연금 계좌에 대한 세액공제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시험에도 보장성 보험료 및 연금 계좌에 대한 세액공제가 어떤 유형의 세제 혜택이냐, 납입시, 수령시 뭐 이런 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납입시라고 하는 거고 별거 아니지만 납입시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시범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반 보장성 보험이 있고 일반 보장성 보험에 대한 세제 혜택, 세액공제를 받는데 우리가 일반 보장성 보험은 반드시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된다.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고 12%까지 100만 원 한도까지만 우리가 보장을 해주고요. 만약에 기본공제 대상자의 세액공제 요건으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부모, 형제, 그 다음에 자녀, 그 다음에 배우자 이게 적용이 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직계 존속 같은 경우는 나이 제한이 있어요. 만 60세 이상. 그 다음에 직계 비속 같은 경우는 만 20세 이하. 그 다음에 형제 자매인 경우에는 당연히 만 60세 직계 존속과 똑같거나 아니면 만 20세 이하인 경우에 형제 자매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본 공제 대상자가 된다. 근데 배우자만 나이가 상관없다. 우리가 상관없는 거 하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배우자는 나이에 상관없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기본 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소득이 연간 소득이 무조건 다 1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얼마라고요? 100만 원 이하여야 되고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우리가 배우자도 관계없지만 장애인일 경우에 피보험자로 장애인일 경우에도 막 관계없이 나이에 관계없이 소득금액에 대한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소득금액은 뭐라고요? 100만 원 이하. 다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합니다. 뭐라고요? 모든 기본공제 대상자가 100만 원 이하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배우자가 혹시 어떤 일을 하셔가지고 200만 원 받으시면 여러분들이 보장성 보험을 배우자 명의로 여러분들 피보험자를 두고 여러분들이 보험료를 납입하시면 보험료 납입 시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죠. 왜? 배우자가 100만 원 이상을 돈을 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100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100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어야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 같은 경우는 직계 존속 같은 경우는 만 60세 이상, 자녀들 같은 경우 직계 비속인 경우에는 만 20세 이하, 그 다음에 형제 자매는 만 60세 이상 또는 만 20세 이하, 그죠? 그 다음에 배우자는 나이에 관계없고 장애인도 나이에 관계없고 다만 이 모든 사람들은 다 100만 원 소득이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일 때만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다.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연간 한도가 100만 원이고 12%까지 적용을 받는다. 일반 보장성 보험인 경우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신 다음에 100만 원이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최대 12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혜택을 하나 더 준 것은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에 장애인으로서 여러분들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피보험자나 또는 수익자, 근로자여야 됩니다. 근로자여야 돼요. 왜냐하면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는 누구만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근로자만 적용을 받는 거니까 근로자인 장애인이, 그죠? 근로자인 장애인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돼 있을 때 우리는 100만 원 한도에 15%까지 적용을 받는다. 그죠? 크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100만 원 한도까지 15%.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얼마까지 최대 받을 수 있어요? 15만 원. 그러면 우리가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세액공제를 받는 케이스는 뭡니까? 어떤 케이스가 가장 공제를 많이 받아요? 보장성 보험에 100만 원을 내고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에 100만 원을 따로따로 냈을 때, 그죠? 따로따로 냈을 때 보장성 보험에서 12만 원, 장애인 전용 보장성에서 15만 원. 그래서 최대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27만 원까지 우리가 보장성 보험을 통해서 받을 수 있어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27만 원. 그럼 여러분들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을 두 건을 가입해서 100만 원, 100만 원 가입하면 15만 원, 15만 원, 30만 원 주는 게 아니냐? 아닙니다. 종류가 달라야 돼요. 장애인 전용 보장성에도 100만 원, 보장성 보험에도 100만 원. 그 이상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보장이 없다. 그러니까 각각 가입했을 때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납입 시에 세액공제 혜택이
보장성 보험,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포함해서 보장성 보험료 납입 시 세액공제가 있고, 그 다음에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연금계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모든 금융기관에서 파는 연금저축계좌 더하기 여러분들이 퇴직연금계좌 뭐 IRP라든지 DB, DC가 있는데, 다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DB형은 제외라는 거예요. 왜? DB형은 회사가 보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확정급여형은 제외가 되고, DC나 당연히 IRP에 들어가 있는 돈은 보상을 받는데, 우리가 연금계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보장성 보험은 근로자만 적용을 받았는데, 연금계좌 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누가 받을 수 있다고요? 누가 받을 수 있다고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근로자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부분이고,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보장성 보험도 12%를 적용받는데, 요 예외사항이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예외사항이 시험에 자주 나오고, 요 부분이 작년 연말에 세법이 개정되면서 금액이 조금 늘어났어요. 옛날에는 종합소득 금액이 4천만 원 이하였는데 올해 바뀌었습니다. 얼마까지? 4,500만 원 이하. 그 다음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자, 우리가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도 15%까지 보장받는 경우가 있었죠. 특별한 경우에 15%까지 적용받는 거 그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12%를 적용받는데, 우리가 종합소득 금액이 4,500만 원 이하이거나 4,500만 원입니다. 바뀌었습니다. 4,500만 원 이하이거나 그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총급여액이 연간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적용을 받는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바뀐 부분이 있어요. 한도가 바뀌었어요. 한도가 옛날에는 나이 기준이 있어서 50세 이전, 50세 이후 뭐 이렇게 해서 구분을 했는데 그 부분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900만 원이에요. 무조건 900만 원. 무조건 900만 원까지인데, 연금저축이 옛날에는 4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600만 원까지입니다. 600만 원, 그 다음에 퇴직연금은 300만 원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연금저축이 없다면 퇴직연금에 900만 원까지 들어있어도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럼 반대로 연금저축에 900만 원까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연금저축에는 뭐까지요? 600만 원까지만 받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연금저축에 600만 원, 뭐 퇴직연금 계좌에 300만 원이 들어있으면 900만 원을 다 받을 수 있고, 만약에 연금저축에 금액이 없다면 퇴직연금에 900만 원까지 넣었을 때는 900만 원의 몇 프로까지 내 종합소득 금액이, 만약에 내 종합소득 금액이 4,500만 원 이하이다 그러면 15%를 적용받을 수 있고, 만약에 내가 종합소득 금액이 4,500만 원을 초과한다 그러면 몇 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12%까지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다만 공평과세 원칙에 따라서 소득이 종합소득 금액이 1억 원, 총 급여액이 1억 2천만 원이 넘는 경우에 대해서는 연 300만 원, 그죠? 그래서 퇴직연금 포함해서는 700만 원 한도까지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액이 바뀌었다. 얼마로요? 900만 원. 근데 연금저축계좌에는 600만 원까지 우리가 한도로 적용을 받는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함정을 찾아라 한번 보겠습니다.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와 연금계좌에 대한 세액공제는 보험금 수령시가 아니라 뭐요? 대표적인 보험료 납입시 혜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납입시 소득공제 혜택이 아니라 세액공제 혜택입니다. 세제 혜택인데 세액공제입니다.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당 연도에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에 납입한 보험료 100만 원 한도로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확정급여형 확정급여형이라고 하는 DB는 회사가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연금계좌 세액공제에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뭐만 받을 수 있다고요? DC와 IRP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 아니죠. 근로소득자만을 받는 건 뭐라고요?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뭐라고요? 예,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그죠? 금액을 기준으로 4,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4,500만 원 넘어가는 경우, 초과하는 경우에는 12%의 적용을 받는다. 자, 연금저축은 연금 수령 시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는 게 아니라, 이자소득이 아니죠. 연금 수령하니까 뭐로 받는 거예요? 예, 연금소득으로 우리가 과세가 된다. 그래서 연금저축이라고 하는 것은 저축인데 우리가 이제 세제 혜택이 있어서 세액공제를 받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대표적인 납입시의 세제 혜택이 뭐라고요? 예, 보장성 보험료
그 다음에 연금계좌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고, 연금계좌 세액공제에서는 바뀐 부분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총 종합근로소득이 4,500만 원, 4,500만 원 이하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15%, 그 다음에 연간 한도, 납입 한도에 대해서는 900만 원, 연금저축에는 600만 원까지 우리가 보장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기억하시면서 우리 키포인트 15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키포인트 16번,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비과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보험 차익이니까 우리가 보험금을 수령할 때, 아까 말씀드린 거 키포인트 15에서는 보험료를 납입할 때 우리가 보장성 보험이나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되듯이,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는 우리가 보험금이라고 하는 금융소득이죠. 금융소득을 받았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보험에 대해서는, 저축성 보험에 대해서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주는 그런 혜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일시납 저축성 보험이 있고, 그 다음에 적립식 저축성 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납이라고 하는 부분은 최초 납입일부터 10년 이상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간, 왜냐면 비과세 기간은 10년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10년 이상을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되는데, 10년 이상 유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시납 같은 경우는 1억 원까지는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세금 큽니다, 여러분들. 1억 원을 맡겼는데 요즘같이 금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1억 원을 맡기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1억 원에 5%라고 하면 그 세금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즘에 파는 이제 보통 기본적으로 적립식 우리가 저축성 보험 같은 경우에 살펴보실 때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1억 원을 여러분들이 저축을 했는데 이자가 5% 정도 붙었어요. 그래서 연으로 5% 계산을 하면은 1년에 500만 원씩이니까 10년을 유지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의 이자가 붙었다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자 소득세가 15.4%가 부과가 되거든요. 그럼 15.4%라고 하면 5천만 원에 15.4%니까 거의 한 800만 원 정도가 세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자 소득세로.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5천만 원의 이자가 4,200만 원만 받는 거예요. 근데 비과세가 되면 5천만 원을 다 받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처럼 비과세 소득인 경우에는 금융소득에서도 합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저축성 보험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비과세 상품이 거의 없어졌어요. 65세 이상에 한해서 비과세 저축 5천만 원까지만 적용되는 그런 상품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 외에는 거의 비과세 상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과세 저축성 보험을 판매하실 때는 세금이라고 하는 부분을 절대적으로 강조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장은 적지만 저축의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비과세라고 하는 것은 금액이 커질수록 되게 큰 혜택을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월적립식 저축성 보험에 대한 기준, 우리가 모집인 때하고 동일합니다. 납입은 5년 이상이어야 되고, 매월 균등하고, 선납 기간은 6개월 이내여야 된다. 1년이 아니라 6개월 이내고, 매월 납입해야 되는 보험료는 150만 원 이하로 되어 있다. 150만 원. 다 요 숫자들이 다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는 거 다 기억하시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종신형 연금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연금저축보험 들으셔가지고, 저축으로 들으셔가지고, 내가 만약에 죽을 때까지 연금으로 받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55세 이후부터 여러분들이 수령을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이 연금 혜택을 주는 거예요. 연금 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계약자가 사망할 때 보험 계약 및 연금 재원이 소멸돼야 돼요. 그런 조건이고, 그 다음에 중도 해지가 불가하고요. 그 다음에 보험금 수익을 연금의 형태 지급로 받는 게 불가한 거예요. 연금으로만 받으셔야 됩니다.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받겠다고 해서 종신연금보험에, 저축보험에 가입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게, 비과세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종신형 연금보험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에 대해서 절이 훨씬 더 적은 금액을 부과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최초 납입일로부터 만기일까지 기간이 7년이 아니라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무조건 비과세가 되기 위해서는 10년. 그죠? 그 다음에 일시납 저축보험 같은 경우에는 1억 원 한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원래는 2억 원이었는데요. 이게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억 원 한도, 아쉽지만 1억 원 한도라고 해서 요즘에 이제 최근에 아마
그 고금리 되시면서 그 고금리 저축성 보험에 대해서 아마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 비과세 조건 같은 경우에는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는 150만 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종신형 연금보험의 계약의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은 50세가 아니라 55세부터이고, 그죠? 예, 종신까지 받아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에서 피보험자 변경은 기산일을 변경 사유에 할 수 있다. 기산일을 변경하는 거, 기산일, 우리가 산정일을 변경하는 기준을 변경할 때는 피보험자는 아니고요. 해당 사항 없습니다. 피보험자나 보험 수익자 다 해당 사항 없고요. 계약자,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보장성 보험에서 저축성 보험으로 가입한다든지, 그 다음에 기본 보험료가 뭐 1배 이상 이내에 어떤 그 추가로 여러분들이 보험료를 추가 납입할 때 기산일을 변경하는 그런 사유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뭐 좀 시험에도 나오는데, 피보험자 변경은 기산사유일에 기산일을 변경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축성 보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비과세라고 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이거는 보험금을 수령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 되겠습니다. 그런 세제 혜택이 되겠습니다. 비과세를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키포인트 16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